요거까지 됐어. 이제 네 번째가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 질서라 그랬죠. 사회 질서. 여기에는 우리 시험범위 조문이 두 개가 등장해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라는 놈하고 104조 불공정한 행위하고 두 개가 등장합니다. 조문으로 따졌을 때 여기부터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103조부터. 민법 1조부터 102조까지는 조문 자체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고요. 여기부터가 시험범위가 돼요. 103조부터가.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데, 자, 거기 128페이지에 보면 4번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그 밑에 조문 박스가 하나 들어있어요. 103조라고. 간단히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봐도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사회 질서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즉, 각과 을이 어떠한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가 103조에 해당돼서 반사회 질서 행위냐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있다 없다? 없어요. 103조에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반사회 질서이다.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거다. 기준이 없어. 그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건 무효로 한다. 이렇게만 해놨어요. 자, 왜 이렇게 해놨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각과 을이 갑에게 도박 자금을 1억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했어. 도박 자금 대여 계약. 또 조강지처가 있는 갑이 젊은 여자 을하고 계약을 합니다. 아파트를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생활비를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기로.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스폰 계약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대법원은 뭐라고 부를까 이거를? 부첩 계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첩 계약. 옛날에는 비일비재 했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판례가 많아요. 어쨌든 각과 사이에 도박자금 대여 계약과 부첩 계약을 했어요. 자, 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합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기로 해놓고 약속한 날짜 안 줘. 그래 갑이 찾아와가지고 야 빌려주래. 그 빨리 내놔. 을은 못 줘. 소송이 붙어. 계약이 유효하다면 을은 빌려줘라. 무효라면 을은 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이것도 갑이 사주기로 해놓고 안 사줘. 을이 내놔. 다들이 300만 원 내놔. 안 줘. 소송이 붙어. 계약이 유효하다면 갑은 아파트를 사줘라. 자동차를 사줘라. 다달이 300만 원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올 것이고 무효라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겠죠. 자, 유무효를 판단해 봅니다. 당사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일단 전제하고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다까지 통과했다고 쳐요. 자, 적법성을 봅니다. 이 적법일까요? 적법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일반인들은 적법성하고 사회 질서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적법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라서. 그럼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법?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금지하는 법, 부첩 계약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도박죄 처벌하지 않냐? 도박죄를 처벌해요. 근데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은 아까 이런 거 중간 생략 등기 금지, 허가받아라 이렇게 명확하게 핀셋으로 이걸 딱
집어서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 부첩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 자체는. 그러니까 이 계약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민법적으로는 이 계약은 적법해요. 뭐라고? 적법하다고. 이제 여기서 못 받아들여. 못 받아. 이게 무슨 적법이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상식적인 적법과 민법의 적법은 다르다. 에? 상식적으로는 이걸 적법하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죠. 야, 부처계약 적법하대. 우리 민법 이정환이가 어디 가서 또라이 소리 들어요. 그런데 민법적으로는 적법한 거예요. 이유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그래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법이 있고 그걸 지켰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법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이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적으로는 적법해요. 하지만 이게 설령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해서 유효를 해버리면 법원은 판결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을 도박자금을 빌려줘라. 판결문에 그렇게 써야 돼요. 을은 갑에게 언제까지 1억을 도박자금을 대여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하라. 언제까지 도박자금을 빌려줘라. 또 이건 어떻게 돼? 갑은 을에게 아파트를 사줘라. 자동차를 사줘라. 다달에 300만 원 생활비를 줘라. 이렇게 판결을 해야 돼요. 이상하죠?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거 만들어.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뭐만 해라. 허가 받아라. 뭐만 하지 말아라. 이걸 일일이 다 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바빠. 맨날 쌈박질 하느라고. 자기네 지역구 챙기느라고 법을 안 만들어. 1년 내내 놀다가 쌈박질하고 서로 치고받고 예산 심의해야 되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은 심의하지도 않고 내내 쌈박질하다가 얼마 전에 180몇 개 법률을 통과시켰죠. 에? 법 읽어보지도 않고 이런 거지 같은 이런 여야가 따로 없어요. 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들어야 돼 국회의원. 그럼 더 싸울래나? 속상해요. 제가 낸 세금을 이런 인간들한테 월급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어휴, 어쨌든 그렇게 바쁘신 몸들이기 때문에 법을 모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없다 해서 적법하다 해서 유효로 처리하게 되면 사회 질서가 흔들려. 그래서 말하는 게 103조예요. 반사질서예요. 그럼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이러한 행위가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계약을 했을 때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 법원을 왔을 때 우리 법원은 이 행위가 반사의 질서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거를 시험 문제 내요. 그럼 보세요. 128페이지에 보면 1번 반사의 질서에 의의가 있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이 즉 목적을 말합니다. 실현이 가능하고 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적법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뭐에 위반하게 되면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다. 이게 103조의 뜻인데 2번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2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이건 좀 그러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인륜에 반하는 거, 부첩계약 같은 거,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 밀수를 위해서 돈 빌려주는 거. 근데 그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이 하나 있어요. 찾으셨어요?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뭐 이런 거 있죠.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 이혼하지 않겠다 절대로, 뭐 사행성이 심한 거, 도박자금 부담하는 거, 뭐 이런 거. 1년 보면 반사회 질서행위라고 대부분이 느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누가 봐도 반사회 질서행위. 설마 이런 거.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겠죠. 돈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딱 봤을 때, 아,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다.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건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갑이 병한테 1억을 빌린 게 있어요. 근데 안 갚아요. 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최후선으로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를 넣어서, 뭘 넣어서?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강제집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채무자 갑의 입장에서 돈을 안 갚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경매를 넣으려고 그래. 그럼 요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갚고 재산을 빼돌릴까를 생각을 좀 하게 될 거예요. 정상적으로 갚는 사람이 태반이긴 하지만 그 채무자 중에는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이 생겨요. 친구나 친척을하고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서 등기를 넘겨주는, A토지가 만약에 등기부에 A토지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그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권자가 누군지 등기가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주면 A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자를 이렇게 등기가 돼요. 그럼 얘는 경매를 넣을 수가 없어요. 등기상으로는 채무자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져요. 우리 세금도 마찬가지죠. 고액 체납한 사람들 추징하려고 보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빼돌려놔요. 이런 경우에요. 세금을 회피하거나 또는 채권자의 경매 따위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에요. 그럼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닙니다. 아닌데 무효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데 무효예요. 우리 민법 108조라는 게 있어요. 133페이지. 133페이지 가면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줄여서 통정 허위 표시, 더 줄여서 그냥 허위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의 밑에서 두 번째를 가면 동그라미,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와 짜고 진정한 의사 없이 소유권만 이전해 주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 전형적인 허위 표시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친구하고 짜고 매매를 가정해서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라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즉 규정이 따로 있단 말이지. 규정.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다로 나옵니다. 아니다로. 을이라는 자가 갑하고 친구인데 찾아갔더니 칼을 갈고 있어요. 시퍼렇게. 너 왜 칼을 가냐? 그랬더니 내가 병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죽이러 간다.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고 하죠. 그죠? 갑이 말렸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나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안 되겠다 싶어서 갑이 을에게 야, 내가 5억을 줄 테니 하지 마. 을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데 갑이 그 범죄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했어. 그래서 을이 알았다. 네가 돈을 준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갑과 을 사이에 을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계약. 이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네? 자, 만약에 갑이 약속한 돈을 안 줘요. 그럼 을은 법원에다가 갑이 돈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데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이 계약이 유효하다면 갑은 5억을 지급하라. 계약이 무효라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자, 이때 이 계약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적법한지를 판단해 볼게요.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네? 이런 걸 금지하거나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사회질서예요. 이거는 규정이 있어요. 가장매매는 108조.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규정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반사회 질서행위라면 무효가 될 것이고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라면 유효가 될 거예요. 판단해야죠.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이다. 이게 발레. 반사회 질서 행위다.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병을 죽여라.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겠죠. 이건 누가 봐도 반사회. 살인 청부계야. 갑이 을에게 5억을 줄 테니 병을 죽여라. 이건 분명히 반사회 질서가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병을 죽이고자 하는 을을 돈을 줄 테니 하지 마라. 이것도 반사회 질서인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 더. 왜? 이제 이 왜라는 생각이 들면 민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가 아니고 반사회 질서 행위구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야죠. 신고해야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왜 지가 돈 줘서. 반대로 안 주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행위라. 이런 식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일반 상식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닌 것들이. 그런 것들을 외워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행위 했을 때 갑과 을이 그 행위가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올해도 이게 나왔어요. 내년에도 나옵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오늘 하나 기억합니다. 아닌 거 하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친구에게 가장매매를 통해서 이전하는 경우. 아까 이거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무효가 된다?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랬죠? 네? 108조 확인했었잖아요. 요거 하나.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조금씩 확장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반사회 질서에서. 또 하나가 아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사회 질서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문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체크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체크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8페이지 표. 두 번째 칸 동그라미 3번.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이해해요. 그걸 또 해요. 조금 어려워요. 이건 일단 부동산 이중매매부터 이해를 해봅니다.
갑이 을에게 1월 10일 날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1억에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병이란 자하고 2억에 매매하기로 또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에게 매매하는 행위, 이걸 이중매매라고 해요. 뭐 삼중매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끔 신문에 보면 이중분양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갑은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날짜는 다르지만 이 행은 똑같이 1월 말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요. 1월 말, 1월 31일 날. 병한테도 1월 31일 날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자, 1월 30일이 됐어요. 을하고 병 중에서 누가 우선할까요? 을하고 병은 1월 30일 날 등기를 둘 중에 한 사람만 등기를 넘겨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이 두 사람한테 다 등기를 넘겨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반면에 을하고 병 중에 둘 중에 한 사람만 등기를 넘겨받아요. 누가 우선할까요? 평등해요. 을이 우선한다는 분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을이 우선하는 거죠. 을이 먼저 계약했다. 그렇죠? 그럼 기준을 달리 해봐요. 병이 2배를 주기로 했어요. 을은 이렇게 주장해.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우선한다. 병은 이렇게 주장해. 나는 2배를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우선한다.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우선이 달라져요. 그렇죠? 민법은 이렇게 생각을 확. 상식적으로는 병이 새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병은 2배를 주기로 한 거예요. 병의 주장도 일견 타당한 거예요. 나는 2배 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우선한다. 결국은 을이나 병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을이나 병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전 등기 청권이라는 권리인데, 이 이전 등기 청권은 평등해요.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 어떻다고? 평등하다고. 따라서 먼저 계약했다 해서 먼저 넘겨받을 권리 없고요. 더 주기로 했다 해서 먼저 넘겨받을 권리는 없어요. 평등한 거예요. 그럼 31일 날 됐을 때 누가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을까? 둘 다 있고 평등해요. 그럼 갑은 둘 중에 아무한테나 등기를 넘겨주면 돼요. 자, 보통 31일 되면 갑은 누구한테 넘겨줄까요? 2배 주기로 했으니까. 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부동산을 2중으로 매매했든 3중으로 매매했든 4중으로 매매했든 먼저 등기한 자가 뭘 취득한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건 나중에 채권을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을하고 병은 평등하고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두 번째, 을. 보통 새치기하면 새치기한 사람한테 가서 따지죠. 너 왜 새치기 했냐고. 못 따져요, 민법은. 못 따져요. 병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갑에게 책임을 물어요. 자, 어떤 책임을 물을지 잠깐만 조금 어렵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할 당시 갑과 을이 갑은 을에게 A 토지를 넘겨줄 수 있었죠. 그런데 1월 20일 날 병하고 계약을 하고 31일 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결국은 갑은 을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게 됐죠. 어렵죠? 아니, 뭐가 어려워?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당시에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게는 더 이상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게 됐다. 후발적 불능. 그렇죠? 후발적 불능 때 계약은 효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갑의 의무는 불가능해졌는데 을의 의무는 남아있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 처리하는 방법이 계약법에 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은 각각 계약을 해제하고 뭐하고? 해제를 하고 계약금 따위를 준 게 있다면 돌려 받고 이걸 원상회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플러스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놨어요. 그게 채무불이행이에요.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합니다. 결국 정리.
자, 중간에 제가 설명드린 건 다 잊어버리세요. 부동산을 임의상에게 매각을 했을 때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세요. 그게 원칙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원칙인데 예외. 자, 병이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팔아라 그랬어요. 자, 보통 갑이라면 병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병이 갑한테 가서 1월 20일 날 땅 팔아라 그러면 갑은 뭐라고 보통 얘기할까요? 이미 팔았다. 네? 아니, 이미 팔았잖아요. 다시 한번 1월 10일 날 매매한 상태에서 20일 날 병이 와서 팔아라 그랬어요. 갑은 보통 뭐라 그래요? 이미 팔렸다. 너 한 발 늦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럴 때 병 어떻게 할까요? 보통 포기하죠. 아, 한 발 늦었네. 물러나는 게 보통이에요. 그게 사회 질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병이 을한테 갑한테 가서 팔아라. 그때 갑이 팔렸다. 그럼 물러나는 게 사회 질서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물러나질 않아. 더 달려들어. 얼마에 팔았냐? 1억. 내가 2배 줄게. 갑은 팔 생각이 없었어. 왜? 이미 을한테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병한테 팔렸다고 말을 했어. 그럼 병은 되돌아가야 돼. 포기하고. 근데 병이 달려들어서 팔아라 꼬셔. 그래서 갑이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팔았어. 이게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통의 사회질서는 내가 사고자 하는 게 이미 팔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물러나는 게 사회질서다. 포기하는 게 사회질서다. 그런데 이 병이란 놈은 포기를 하지 않고 팔렸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팔렸다는 걸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팔아라 매도를 요청해서 결국 갑으로 하여금 을을 배신하게 만들어 요거를 싸잡아서 적극가담이라고 그래요. 판례가 뭐라 한다? 적극가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중매매 사건이 있을 때 원칙은 확고해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한다. 다만 아까 간단하게 지문을 봤지만 매도인이 매수인 제1매수인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제2매수인이 그걸 알면서도 팔렸다는 걸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팔으라고 매도를 요청하여 결국 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의 제2매수인은 갑의 배신행위에 갑이 을한테 판 상태에서 병한테 파는 건 을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 배신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제2매매는 뭐가 된다?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어요. 요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요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의 법률관계.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사례 형태로. 요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걸 나중에 살을 붙이고 오늘 기억하실 것은 원칙과 예외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 원칙은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한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어떤 행위가 반사회 질서에 해당이 되면 그 행위는 무효라 그랬죠. 그렇죠? 자, 계약이 무효라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무효죠. 무효니까 을은 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즉 계약이 무효예요? 아직 빌려주기 전이에요?
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문제는 빌려주면 계약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거나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 아까 가장매매 무효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무효니까 어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 같은 건 없고 값도 등기를 넘겨줄 의무 같은 건 없지요. 그렇죠? 근데 등기를 넘겨줬어요. 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계약이 무효인데도.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줬다. 돌려받아야죠.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없는데 등기를 넘겨줬다. 돌려받아야 돼요.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감사하게도 부당이득 반환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닌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약이 무효다. 그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행을 했다? 돌려받는다. 그걸 뭐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 그런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이걸 금지시켰어요. 부당이득 반환이 금지가 돼요. 요거를 불법 원인급여라 그래요. 요것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안 되듯이 그 예외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아닌데 나와요. 불법 원인이라는 거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를 말합니다. 요거 반사회 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준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자, 우리 12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한번 반사회 질서 행위의 효과 양 동그라미 1번 무효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면 돌려받아라. 돌려줘라. 그런데 103조로 무효가 되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고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즉 반환 청구 동그라미의 기억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이른바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돼요. 원래는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만 돌려달라 할 수가 없다.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무효라 그랬죠. 빌려줄 필요 없죠. 빌려줬다. 돌려받을 수 없다.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다. 자동차를 사주기로 했다. 다달이 3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무효다. 사줄 필요 없고 300만 원 줄 필요 없다. 그런데 줬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라고 한다. 이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경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하는데 아파트 사줘요? 월세로 얻어주죠. 네? 자동차 사줘요? 리스해줘요. 사주는 순간 못 돌려받아요. 네? 그러니까 다 월세로 얻어주고 자동차 리스. 그 드라마 쓰신 작가분이 법을 알아요. 이렇게 돼요.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반사회 질서 행위는 일단 아주 어려운 동기불법이라는 개념 하나 빼고 나머지 3개.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까지 몰라도 법률의 목적 가치적 요건이 4가지다.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 큰 4가지 타이틀 밑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한 단계 새끼를 치는 거예요. 특히 적법성과 관해서는 요 2개 구별. 요거 2개 구별. 요 크게 요것만.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관해서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반사회 질서 행위. 크게 3덩어리.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과 아닌 거 구별하고. 네? 나중에
이중매매를 어떻게 처리할지 나중에 조금 새끼를 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 정도, 요거를 판사의 지성에서 봐주시면 돼요. 그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목차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1월달, 3월달에 살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뼈대를 자꾸 잡아주셔야 살을 붙여요. 우리 민법 공부는 뼈대를 잡아갖고 그다음 살을 계속 갖다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건데, 뼈대를 잡지 않으면 살을 붙일 뼈가 없으니까 못 붙여요. 그 뼈대 잡는 작업을 11, 12, 1, 2월 달 쭉 거쳐서 계속 할 거예요. 오늘은 요 정도 뼈대를 잡아주시면 돼요.